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가톨릭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 어머니 그린운동본부의 그린스쿨 환경강좌에 강의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본 내용은 부산 청정상수원 확보 방안, 그에 따른 친환경 수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낙동강 하류의 상수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청정 상수원 확보 방안의 대안을 만들어 보고요. 이에 의한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낙동강 하류 지역 상수원의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부산의 경우는 낙동강 상수원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식수의 약 94%를 낙동강에 특히 낙동강 하류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이래 이제 그 물을 이렇게 가져오는 데가 낙동강의 메리치수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금치수장. 이런 데서 낙동강에 물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에 물을 가지 않는 아주 깨끗한 물이 법기수원지 일제 때 만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범어사 정수장에서 1%도 공급이 안 되죠. 부산시 전체 직구에 법기수원지를 통해서 범어사 정수장으로 보내는 일부 금정구 남산동 이쪽에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동수원지 정수장은 연결되어 있는 게 명장정수장, 이렇게 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네 군데인데 수원지는 이제 양이 얼마 안 되고 해동수원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낙동강의 메리와 울금 지역에서 시설을 한 물이 대부분 들어오고요. 예. 해동수원지는 낙동강 깔수기에는 낙동강의 물을 어, 해동수원지로 접했습니다. 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위를 맞춰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장 해수담사 플랜트가 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게 공급 방안을 찾지 못해서 용역 중에 있는. 부산의 경우는 상수원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낙동강 제일 끝에서 물금매에서 취수해서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산뿐만 아니고 이제 이 동부 경남 지역, 부산, 울산, 동부 지역, 경남 지역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은 뭐 대략 한 100만 톤 정도, 대부분 이제 어, 낙동강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고, 울산은 한 37% 정도를 해야댐 자체의 댐이 있습니다. 해야댐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은 낙동강에서 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는 이제 강변역 이렇게 하고 있고, 김해는 낙동강의 반 정도 50%에서 반은 강변역. 그리고 양산은 낙동강의 50%, 그리고 나머지는 밀양 이렇게. 그래서 부산과 동부 경남 울산을 비교해 보면은 낙동강의 가장 저기 취수량이 많은 게 부산입니다. 해동수원지 5.7%에는 대부분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물금메리에 취수한 물을 대부분 상수원수로 쓰고 있다.
그래서 취수원이 단순하고 주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한번 생기면은 대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를 벌고 뜨면 이제 오염 사고 이런 걸 예비를 해서 별도로 백업 취수원 별도의 사고 시에 이런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대강 취수원 중에 특히 이제 동남권역이 부산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이 가장 오염되어 있는 표류수를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도시들도 아주 취수원이 우리 부산보다는 낫지만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현재 상수원의 우리 문제는 미량의 유해물질. 이건 오래된 이야기죠.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는 264개의 공단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산업 폐수량과 유해물질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수도권에 물을 주로 공급하는 팔당하고 물금하고 이렇게 우리 낙동강에 물을 공급하는 물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산업 폐수는 물금이 2배나 2.17배 양이 많고요. 유해물질은 2.83배. 이 작년에 이제 그 환경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팔당보다도 우리 물금 지역이 훨씬 이렇게 유해물질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동강에는 각종 유해물질 오염 사례가 91년 페놀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벤젠, 톨륜 쭉쭉쭉 일사다이옥산, 불산, 가브라 화합물 끊임없이 낙동강에는 오염 사고가 터지는 왜냐하면 대구 그리고 경북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그런 폐수가 많든 적든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의 원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미량 유해 물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낙동강 오염 역사의 서막이 있던 페놀 사태가 1991년도 당시의 신문의 자료입니다. 페놀 325톤이 당시 두산전자라고 있었습니다. 무단 방류 사고로 낙동강에 그냥 원액이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간 겁니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명장정 분양에 중단됐다 뭐 이런 이야기. 당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임산부 664건, 유산 255건. 저도 이게 당시 기억이 나는데 대구의 임산부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제 수돗물을 먹고 임산부가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폐가 높고 그리고 이게 손이 보니까 이게 주먹을 쥐가지고 이렇게 마디마디가 녹아가지고 나온 그런 증언을 제가 하는 걸 직접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된 전의 이야기지만 유산 255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실제로 있었고, 피해 증상은 복통, 설사, 유산, 목이 타는 듯한 통증, 피부 가려움증. 이게 이제 낙동강의 각종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어, 오염의 이제 원인이 이제 제공이 된 거예요. 여전히 낙동강 중상류에 많은 유해물질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류는 먹는 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해물질 말고 지금 낙동강에는 녹조라떼가 문제죠. 예, 이게 이제 농산물에도 독성물질이 축적되고 수돗물에도 이제 있고 또 이게 이제 에어로졸 공기 중에 강 주변 공기 중에도 이제 들어있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녹조 번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실제 이제 녹조 번성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은 네 가지가 보통 관념입니다. 두 가지는 자연 조건, 두 가지는 인위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연 조건은 햇볕 양, 그리고 그에 따른 수온,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마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사량과 수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기.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가 점점점 더워지면서 일사량도 많아지고 또 수온도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하천호수의 녹조할 때가 보다 심각해지는 그런 경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위적인 조건입니다. 인위적인 조건인데 이게 이제 인농도입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물이 머무는 체류 시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한 일은 이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보를 해서 막아 놓으면은 녹조가 필 수 있는 물이 고이면 소위 썩는 현상이 생기겠다는 걸 이명박 정부 때도 알고 있었고 당시 환경부가 약 5천억을 들여서 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설을 각종 하수 배수 처리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 농도를 굉장히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은 낙동강에 8개, 사대강 전체 16개 이제 보를 만들기 위해서 체류 시간이 엄청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 했던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하나는 인농도를 줄였고 하나는 보를 만들어서 체류 시간을 늘렸다.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4대강 사업 결과 인농도 줄이는 건 좀 불충분했고 체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결과가 발생해서 체류 시간이 조류 번성을 일으키는데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요. 그러한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류 시간이 큰 강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조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4대강에는 이렇게 하구뚝이 있습니다.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은 하구뚝이었고 한강은 수중보가 있죠. 잠실 수중보, 신곡 수중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구뚝을 해서 각 하구가 이게 보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보험용수, 녹음용수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만 이렇게 하구뚝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하구뚝 상류들이 물이 고여서 녹조가 많이 피게 낙동강 하구뚝이 1987년도 완공되고 난 이후로 녹조가 많이 피었고 또 위에서 내려온 유해물질 많고 이래서 부산이 전국 최초로 고도정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일이 안 좋으니까 고도정수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강은 산림 생태하고는 다르게 아주 예민한 생태계입니다. 어, 아주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하천은 어, 회복도 빨리 되고 오염이 되면은 쉽게 오염이 되는 산림 생태계를 만든다. 그래서 하천 생태계와 산림 생태계를 우리가 생태계를 크게 두 개 나누면은 어, 강은 쉽게 복원이 되기도 하고 쉽게 오염되는,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자기 임기 내에 이 복원을 잘 해놓으면은 취적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에, 본인의 관할 구역에 있는 이제 작은 하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정책을 냈는데 인계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민하게 변화를 합니다. 빨리 복원되기도 하고 훼손되면 빨리 훼손되기도 하고 임기 내에 충분히 뭘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치단체장이 뭐 실적을 내려면 실적 내는 게 뭐 4년 안에 쉽지 않은데 내려면 그 인근에 있는 작은 또랑이라도 복원하는 게 어, 사실 큰 취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 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낙동강에 이렇게 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강의 문제가 호수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죠.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은 호수라는 것은 이렇게 보가 만들어져 있는 어, 강류의 에, 흐름에 물을 가두어 둔 것을 호수로 보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낙동강에 8개 보로 인해서 강은 사라졌고 호수만 8개 만들어졌다.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예. 강의 흐름이 이제 불안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하구뚝이고요. 하구뚝이고 남한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행으로 이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남부, 일종의 그 낙동 전체를 보면은 다단계 논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흐름성이 이렇게 단절돼 버리는 그런. 이게 이제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독조라떼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수심도 증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플랑크톤도 많이 자라고 또 이게 그 많이 자라면 많이 가라앉죠. 그 많이 가라앉아서 많이 썩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천 바닥에서 많이 해요. 바닥에 썩어가지고 산소가 없는 상태. 과거에 이게 폭염팥이라고 이제 정부는 그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 폭염이 이 녹초를 일으키는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요. 문제는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머무는 시간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흐르는 강은 조류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조류는 이 광합성하는 식물을 플랑크톤이라서 이놈들은 고요히 있어야 잘 많이 흘러가면은 이렇게 성장할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서 녹조라떼가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이 머무는 시간이 미뤄지면서 낙동강의 모래가 다 없어지고 그 위에 이제 전부 뻘층이 이제 형성이 돼요. 원래 뻘은 밀려 가지고 가볍고 이래 가지고 안 가라앉고 해 가지고 하부에 대해서 갯벌이나 형성되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전부 이제 상류마다 이제 썩어서 앉아서 용존산소 다 없애버리고
무산소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낙동강에는 지금 그런 의미의 모래층 대신에 모든 보상류관이 뻘층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뻘에서 자라는 각종 이제 실지렁이들이 이렇게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뻘층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모래가 갖고 있는 자연 정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각 보상류마다 연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에 오염이 되면서 우리 성수원수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이런 자라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독도라떼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블루그린 엘지라 해가지고 남조류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치스티스 그놈들이 내는 게 마이크로치스틴 이 간독성을 일으키는 10억분의 1 정도만 있어도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려도 분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녹조가 이렇게 많이 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실제로 보시면 이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마이크로시스티스입니다. 이 많이 자라고 요놈들 몸에 들어있는 간독성 물질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크로시스틴. 그래서 이게 농업용수로 쓰면은 농작물에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농업용수에 들어갔다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또 작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수돗물에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수상스키 이런 가면은 에어로졸 상태로도 피부에 직접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도 근데 겨울 되면은 요런 놈이다. 여기 이제 스테파노 디스커스라는 종인데 껍질이 실리카로 주로 덮여 있고요. 덩치는 커요. 덩치는 큰데 요놈들이 이제 저 종이 이렇게 바뀝니다. 겨울 되면은. 겨울 되면은 낙동 가면 옅은 콜라 색깔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요놈들이 주 우점종이 요 스테파노 디스커스 갈색을 띤 데서 갈조류 혹은 규조류 이 조류가 종류가 이렇게 이제 수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햇빛량에 따라서. 그래서 여름철에는 포도송이처럼 자라다가 겨울처럼 이렇게 이제 자라. 이렇게 계속 수질이 좋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양이 엄청 줄어서 적게 나오게 되죠. 농산물에 이제 이렇게 배추, 쌀, 뭐 이런데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유해물질의 문제 그리고 이런 또 볼을 만들어서 녹조가 많이 펴서 이런 독성물질이 생각지도 않은 독성물질이 나오는 문제. 총체적인 위기가 낙동강에 있고 우리나라의 강의 생태계 복원 상수원의 개선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낙동강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질 정책은 낙동강에서 다 나와야 된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장수원의 문제로는 이 사전 대책 오염은 입지를 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물금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의 8당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대책지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특별대책지역이 있고요. 후변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정 안 돼 있고요. 다만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 입지 제한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팔당 치수원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서 팔당의 치수원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은 입지 규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서울물이 좋죠. 예. 부산의 수돗물 순수, 서울물 아리수 어느 게 좋을까요? 음, 서울 가면 얼굴이 훤해진다는 이야기는 수돗물 좋은 물 마시면 얼굴이 훤해진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전 입지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우리는 만약에 상선보호구를 묻겠다 하면은 이 팔당어, 이 팔당어가 여기 있는데 이쪽을 이제 상선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물금에 묻겠다 하면은 어디까지 묶어야 되겠습니까? 발원진 태백까지, 강원도 태백까지 다 상선보호구 묶어야 되는 찌러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이게 하류에서 취소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보호구역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유역 주민이 동의 가능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게 답이다. 이게 오래된 미래입니다. 예, 그런 치수원을 우리가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산에서 서울은 팔당에서 거의 다 예, 댐물을 잃어먹고 있는 예. 대구 26% 댐물, 광주 100%, 이거는 영산강이 아니고 이렇게 섬진강 상류에 만든 조암댐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전은 대청댐에서, 울산은 해야댐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수원을 낙동강만 의존하는, 특히 하류에 이래 의존하는 치수원을 좀 이제 독일의 예인데, 독일에 우리가 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벤치마킹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은 이게 이제 독일이지만 대부분 유럽의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강물 갈아 먹습니다. 강물. 왜냐하면 지하 대수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오래 자갈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하수가 65%, 강물 1%. 그럼 뱅크 필트레이트, 인필트레이트는 이거는 뭐냐면 강 옆에 발달되는 모래밭에다가 여과된 모래 여과된 물을 이래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하고는 유럽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우리처럼 표류수를 먹는 나라가 그래 많지 않다. 그래서 다른 도시처럼 우리도 새로운 맑고 깨끗한 지수원 확보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과 한국 생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에비앙 생수 있죠? 이 비싸죠? 훨씬 비싼데 삼다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에비앙 생수 배기가 한 2배쯤 비싼 것 같은데 칼슘 78, 마그네슘 23이 이 라벨이 붙은 거죠. 삼다수 특정 상품 이야기에서 뭐라 합니다만 칼슘, 마그네슘 3, 2. 이 에비앙 생수는 굉장히 센 물입니다. 센 물. 우리가 냉장고에서 바로 내서 먹어서 좀 너무 차가워서 맛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실온에서 마시면은 훨씬 물 맛은 우리나라 꼭 삼다수가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생수가 훨씬 수지 맛이 좋다. 그 차이는 유럽의 땅들이 이랬습니다. 에비앙 생수조차도 이런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이유는 이런 석회질 토양, 석회질 토양에서 나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물이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높다. 석회 성분이 너무 많다.
제가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제가 1년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커피포트 가 100도 이상 끓여도 계속 끓는 그런 커피포트였는데, 깜빡하고 커피물 다 끓일 물이 쫄아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 분필 하나 나올 정도였어요. 몇 개월 커피포트 안에 들러붙어 있는 석회성. 그만큼 유럽의 물은 석회가 엄청 높습니다. 에비앙 성수조소에 높다는 이야기.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산의 수돗물 문제는 어, 할당물보다도 수질이 굉장히 좀 우리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기준치 이내지만은 수질이 안 좋습니다. 이 수돗물 들어있는 트리알로메탄 또 굉장히 높고요. 또 녹조가 많이 번성해서 약품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총체적인 물 문제의 위기를 우리 부산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산의 그 수돗물, 지금 전락동강이 이제 배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순수에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이제 다르다.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기 다르다. 이게 이제 제가 2017년도 서울 수돗물, 부산 수돗물 비교를 이래 해보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부산 수돗물하고 서울 수돗물에 다 기준치 내 이내예요. 이내인데 훨씬 더 농도 없습니다. THM 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7.2가 18 이렇게 높죠. 브로모디크롤메탄 2인데 8로 이래 높죠. 클로로포름 4.6인데 서울 수돗물에 비해서 부산 수돗물은 7이죠.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0.3인데 3.5 이건 10배 가까이나 높죠. 이래 높습니다. 황산이온 17인데 54 높죠. 예. 근데 이 부산 수돗물이 다 기준치 이내지만은 다 이래 높습니다. 높아서 물맛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이건 8월달 자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잔류염 수도는 THM 높죠. 다 이래 높습니다. 방산이온 11인데 3배는 높죠. 33. 각도도 높죠. 증발 잔류물도 많죠.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수돗물에 비해서 부산 수돗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준치는 다 하나하나 기준치에 이내지만은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거 하나하나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혀로 모든 걸 총체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혀가 더 저는 예민하다 이래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수돗물 원수 상황이 이렇다면은 그럼 대안은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의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난 정부 한참 지소원 다변화 방안 정부안이 이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한강물 45만 톤, 그리고 강전 여가수 또는 인공습지 50만 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경남 먼저 우선 공급, 경남 먼저 우선 공급 하고 남는 물은 이제 그 부산에 주고 부산이 100만 톤 하니까 이거는 모자라니까 나머지 48만 톤은 초고도 처리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게
당시의 연구 최종 발표 아니겠습니다. 이 최종 결론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잘 좀 진행이 되는 듯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강변역 가서 창녕에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환강 하류물, 그리고 낙동강 하류 물고기에 48만 톤. 부산 맑은 물방어는 요 두 가지에서 경량 가져가고 남는 거 가져오고, 그리고 낙동강 하류에 초고도 처리하겠다. 기존의 적용공법은 이런 초첨단 공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는 이렇게 된다. 초고도 처리를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페이워터 한국수자공사가 해오고 있던 다른 정수장에서 해오고 있던 방식을 여기 부산에 또 하겠다 이런.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부산은 전국 최초로 먼저 고도 처리 다 해봤습니다. 예. 이게 1989년도부터 우리는 고도 처리를 했습니다. 왜? 1987년도에 하구떡이 완공되면서 녹조가 많이 피기 시작해요. 예. 그 위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고도 처리를 전국 최초로 먼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위량 유해물질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물을 원하는 겁니다. 계속 오염 사고가 터지고 이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원수가 좀 깨끗하면 좋겠다. 이거 초고도 처리 좋긴 좋지만은 우리 다 고도 처리 안 해봤느냐 이거죠. 예. 우리 고도 처리 해보니까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데이터처럼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깨끗한 그래 수돗물 마시죠. 그러다 보니 자연 정화된 물 이런 거는 동의한다. 이게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 사고다. 그래서 강변 정화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강 하류물, 한강 항류는 전혀 오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선택 하류죠. 동의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화된 원수 깨끗한 물, 그걸 원하는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초고도 처리를 지금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부산 시민에 대한 불신을 하기 어렵고 또 정수공정에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럽의 친환경 처리 개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강변 여가수나 뭐 한강 하류 봉유수나 한 걸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안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유럽 정수장 갔을 때 자기들 홍보 자료였습니다. Preventing is better than curing. 이게 네덜란드 워터넷 정수장의 자기들 정수장 홍보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오염 물질을 잘 컨트롤 예방하고 하는 것이 훨씬 처리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이거 잠시 보시면은, 아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구 한 100만이 질주하는데, 물을 여기다가 모래밭에다가 뿌려서 여기 물을
오려서 여기에 체류시켰다가 자연정화시킨 물을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자연정화를 햇물을 담아서 정화 공정을 거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강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친환경적인 그러한 상수 사포 방안.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모래 해안 사구를 이용해서 정수하는 공정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라인 강물이 들어오죠. 예, 그리고 웅집 침전을 거쳐서 급속 모래 여과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이렇게 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밭에다 충전시켜서 하고 너무 오래 있으니까 산소 좀 공급하고 급속 모래 여과하고 오존으로 살균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제거하는 연수기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복잡한 그러나 자연정화 공정이 들어있는 이런 방식으로 암스테르담 인구 100만의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런 자연정화 방식의 의도 부산의 100만 톤도 좀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세느 강물 정화하는 방식이고 세느 강물을 이렇게 인工호수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원래 지하 대수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래, 자갈 그걸로 통과시켜서 자연정화시켜서 원수를 좀 깨끗하게 확보하는 방식을 하고 여기 이제 독일입니다. 루르강 주변에 루르 강물을 올려드려서 이렇게 이제 여과시켜가지고 통과시켜서 이렇게 정수 처리를 거치는 이런 걸 인공 함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 분말 성탄이 있는 이유는 이게 이 사람들도 인근의 농지에서 나오는 농약 성분들이 많아서 분말 활성탄을 넣어서 정화를 하는 방식을 앞에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제안을 해서 이게 경남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경남에 있는 연구자들 하고 같이 제가 가서 청정상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외 조사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당시 이제 우정서라는 이름으로 부산에 공급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이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낙동강물을 전처리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K워터에 한국수자항공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보에 이걸 만들어서 이런 인공습지를 만들게 돼서 해보니까 지금 계속 그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현재로는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탁월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K워터 자체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보 가면은 이런 시설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가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로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만 결과가 좋더라. 어쨌든 90%뭐 나오고요. 그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인공습지를 하더라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제를 해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고효율 하이브리드 습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하루 10만 톤 제한 10,000평 정도면 됩니다. 10,000평 정도면 충분히
습지를 만들어서. 근데 습지를 생각할 때 우포누 주남유수처럼 물이 흥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땅 속으로 흐르도록 해서 자연 정화되도록 그 식물의 뿌리, 토양 이런 걸 통해서 자연 정화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그런 제안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어쨌든 초고도 처리하지 말고 강변여과 그리고 한강 하류 복류수 그 외에 이런 방식을 좀 통해서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땅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정화 방식을 부산에 공급할 48만 톤 반도 초고도 하지 말고 자연정화하자. 예, 그렇게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0만 톤 정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기존에 물리용 부담금으로 매입한 생태 수변구역에 인공습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고수부지에 먼저 1단계를 들어가고, 그리고 2단계로 이제 그 위에 인공적으로 습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친환경 수처리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곳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예. 예, 물금 치수장 근처 이래 다 찾아놨고요. 적용만 하면 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외리 치수장 주변도 예, 어디서 하면 좋겠다 다 찾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창원 쪽에 이제 대산 정수장 상류 이쪽도 시범적으로 할 곳을 제가 다 찾아놨어요. 엔지니어링적으로 다 검토가 완료된 또 해동수온지도 또 이 해동수온지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제가 찾아놨습니다. 28,000톤 정도 규모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설계 시공이 가능한 지역들,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찾아놨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거 적용만 하면 된다. 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변yo가 그리고 한강 하류물 또 이런 친환경 수처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 먹는 물 100%가 이렇게 오염이 덜한 친환경 상수원수 확보가 되어서 수돗물 공정이 오히려 단순해지는 그래서 물맛도 좋아지는 이런 과정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대상 사업비까지 제가 다 추진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건메리 해동수원지 주변에다가 친환경 수처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48만 톤 낙동강물 고도 처리, 초고도 처리 대신에 고수부지도 활용하고 고수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네지라고 이제 그 강둑 위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이런 그죠. 그 공정까지 제가 다 이렇게 추천을 해놨습니다. 일단 섬유가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고수부지 지하에 접촉 산화 공정 통하고 제네지 지표면하 그 논 방식이 아니고 밭 방식의 인공습지입니다. 물이 안 보입니다. 물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자연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만 한다면은 부산은 원수가 보다 깨끗한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낙동강 살리기하고 같이 함께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호 개방 이런 거를 좀 해서 녹제 라떼를 좀 해서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부산시가 환경부와 같이 하고 있는 하구뚝 개방.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 거죠.
기수라는 적당한 짠물이라는 기수라는 새로운 생태계 하나 더 만들어내는 하부의 생태계가 보다 풍부해지고 또 상류의 오염원이 이제 정체가 안 돼서 녹조가 될 그래서 하구가 복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으로 유해물질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회수 처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무방류 체계의 구축 이거는 좀 앞으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한 선진자연 정화공법과 관망을 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낙동강 살리기 아주 중요한 관건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낙동강 하류 청정상선을 확보는 낙동강도 살리고, 낙동강도 살리고, 그리고 유해물질도 안전한 그런 원수도 확보하고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 가야만 된다. 예, 얼마 전에 어쨌든 30년 이상 된 우리 물 문제, 부산 경남 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가 같이 상호협정 MOU 체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리스타트 되어서 부산 경남의 물 문제 해결의 시작을 다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과거의 뉴스 자료입니다만은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려는 낙동강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분쟁은 뿌리가 깊은 갈등인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해묵은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가 낙동강 물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와 대구, 울산, 구미시 등이 체결한 업무 협약에 이어 하류 지역인 부산과 경남도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상류 지역에서는 대구 치수장 이전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미공단 위쪽으로 치수장을 옮길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물 부족과 수질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난강댐물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산시의 요구를 놓고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20년이 넘게 갈등을 벌였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난강댐물 사용을 포기하면서 오랜 갈등은 봉합됐지만 부산시로서는 먹는 물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울산은 선사시대 유적인 당구대 안각하를 보존하기 위해 식수원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낙동강에서 부족한 식수를 끌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물을 끌어올지를 놓고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 용역과 더불어 낙동강 유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해묵은 물 분쟁을 이번 기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예, 이것으로 부산 청정강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